당신은 세계 시민입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만약에 세계의 시민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십니까? 그 세계 시민에 대한 부분이 허무맹랑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미 일어나고 있고 이미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많이 겪고 있는 상태예요.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우리나라는. 자, 마지막 부분에 그걸 다루도록 하고 제일 먼저 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에 대한 타이틀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네, 이걸 얘기를 할 때 선거하고는 다들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작선거가 있었죠? 이거랑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건 개헌을 하기 위한 조작이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은 눈치채고 계시겠죠? 자, 개헌은 도대체 왜 개헌을 하려고 할까? 당연히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집권하고 있는 세력들이 사회주의 개헌을 하려고 합니다. 왜 사회주의 개헌을 하려고 할까요? 장기 집권을 위해서. 본래 사회주의의 개념은 평등하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런 의미인데 사실상은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독재와 관련이 깊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 선거에 빅데이터가 사용이 됐어요. 이 빅데이터라는 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이게 없으면 4차 산업혁명 자체가 굴러가지가 않아요. 이게 근간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이거를 사회주의 개헌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저는. 이 사회주의 개헌을 하는 이유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하고 그것이 그 기득권 세력들이 다시는 뒤집히지 않는 권력을 잡기 위한 것. 사실상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4차 산업혁명, 전자정부, 디지털 화폐, 인간의 삶의 근간이 디지털로 다 넘어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거대 권력, 자본 권력, 정부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정부가 들여다본다라고 하는데 그 정부를 움직이는 실세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 그래요. 네, 그들이 들여다볼 수가 있고 통제할 수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무식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고 그거에 맞는 선동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온라인상에 삶의 근간이 두어 있다면 이 온라인상의 삶에서 뭔가 불이익을 준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디지털 사회주의, 이걸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사실 디지털 사회주의라고 생각하지 않고 디지털 전체주의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 여기에는 이제 사회주의가 말을 하는 전체의 이익, 사회 전체의 이익 이런 거라기보다는 정부가, 국가가 모두 들여다보고 개인의 삶을 다 감시하고 개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전체주의거든요. 지금 얘네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단일 정부 초연결 이 기술을 이용해서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해서 단일 정부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정말 허무맹랑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This is real. 진짜 현실이에요. 정말 눈앞에 많이 다가와서요. 사실 지금도 우리가 느끼고 보고 있는 것들이 다 자유로운 것 같지만 포장되어 있을 뿐 민주주의, 자유 이런 것들이 100%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선거처럼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선거처럼 우리가 감시를 당하고 우리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선동을 당하고 알게 모르게 선택을 강요받고 선택을 그들의 목적대로 그들의 의지대로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런데 이게 디지털로 넘어갔을 때 우리의 삶의 근간이 디지털로 넘어갔을 때는 그게 더 심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걸 꼭 나쁘게만 봐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은 필요합니다. 무조건 나쁘게만 보고 다 거부를 한다면 그 결과는 도태되고 죽는 길밖에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 이 4차 산업혁명이 뭘까? 막연한데?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를 하려고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료를. 자, 이 4차 산업혁명이 뭘까요? 네. 4차 산업은 뭐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이런 산업 지식 집약적 산업을 총칭해서 하는 말인데, 한마디로 지식산업이에요. 정보화 시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정보화 시대. 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이런 지식, 그러니까 정보, 데이터, 네. 이 정보와 통신기술, 이게 합쳐져서 정보통신기술, ICT라고 하죠, 보통. 이것들의 융합이에요. 이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특징적으로 초연결. 모든 게 연결이 되는 게 엄청나게 빠르고 정확하고 방대해.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지능.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이제 누구나 언제나 손쉽게 다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지능이 돼버리는 거죠. 거대 지성 집단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 정보 바다에서 이걸 이용해서 생산적인 뭔가 창의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초융합, 그리고 이 사업들은 따로따로 예전 제조업처럼 따로따로 분야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합쳐져요. 얼마든지 붙였다 뗐다 여기 합쳐지고 이게 또 합쳐지면서 파괴와 창조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폭발적으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로봇이나 로봇하고 인공지능하고 우린 거의 같이 비슷하게 생각을 떠올리는데 네,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실제와 가상의 통합이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도 많이 우리는 가상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현금보다는 전자결제를 선호하게 된다거나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물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포함돼요.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이제는 뭐 지형, 어떠한 프로세스, 결제 프로세스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사물이에요. 뭐 가전제품, 컴퓨터, 핸드폰 이런 거 할 것 없이 전부 다 사물에 포함됩니다. 이 사물들을 자동적 그리고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대한 지식,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그것들이 서로 융합되면서 많은 편리하고 지능적이고 자동적이고 이런 기술들을 막 융합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초연결, 전 세계의 모든 곳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이런 것들, 뭐 자율주행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거예요. 이거에서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빅데이터만 있다고 해서 되느냐? 인터넷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것과 같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림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만들어 봤어요. 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이미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걸 다루는 것도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알고 배우고 이걸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스마트시티,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스마트시티와 개헌, 이거에 대해서 다뤘고 조작선거와 개헌, 그리고 스마트시티 이렇게 해서 주제를 다뤘었어요. 네, 뭐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만 네, 어려울 거예요. 생소하죠. 생소한데 용어들도 어렵고 이게 뭐야? 이러실 수도 있었는데 네, 잘 참고 오늘 방송에 또 오셔서 이걸 시청을 하시면서 좀 더 그걸 구체화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큰 그림으로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 일은 한 번에 모든 걸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려서 개념을 이해하고 그림을 보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방향성을 갖는 것, 이게 제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시티와 전자정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이미 많이 진행이 됐고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내년 1월에 우리나라도 시범 운용을 한다고 하죠.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벌써 5월 달부터 공무원들의 급여를 디지털 화폐로 지급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미 많이 진행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네, 이걸 말씀드리고 아까도 그리고 영상 짧게 만든 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이 이제 가상의 공간의 정보, 그러니까 데이터죠, 데이터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들여다보고 통제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탄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탄생이 됐어요, 사실. 네. 물론 매끄럽게 싹 다 전산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민원 업무를 보다 보면 그래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이게 돼서 진행이 돼서 집에서 그 민원들도 처리가 가능한 상태가 돼버리고 인터넷으로.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작이 아니라 이미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들여다보고 통제가 가능하니까 그 편리한 만큼 우리가 잃는 것도 있어요. 사생활이란 게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우려를 저는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에 적응을 잘 하고 살아남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빅브라더의 시대가 오겠네요. 네. 이미 우리나라는 조금 진행이 이미 시스템적으로 개헌도 되기 전에 적용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느끼고 있으실 거예요. 체감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먼저 돼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희망적으로 막 되게 장밋빛으로 이걸 포장을 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이건 우려가 되고 이건 우리가 어떤 부분은 또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균형 감각 있게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찌됐든 간에 저도 거부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 있잖아요. 변화에 대해서 처음에 거부하는 거 그게 없진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치우쳐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거는 적응을 하고 이거의 주도권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칼자루가 지금은 우리한테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권과 기득권들 그리고 그에 협조하고 있는 야당인 줄 우파인 줄 알았던 정치인들 이젠 좌우의 그 개념이 필요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국가관이 있어 보입니까? 네,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세요? 물론 이걸 진행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켜서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이걸 진행을 해서 주도권을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는 어쨌든 기술 개발이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들이 잘하고는 있습니다만 저들은 어쨌든 간에 국익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익을 추구를 하려면 이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도 우리가 타협을 봐도 될 부분이 있고 타협을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그냥 쓰이는 수단, 도구가 될 게 아니라 같이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의 우파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미국을 놓고 봤을 때 트럼프 특히 구원자라던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해서 억울하게 이렇다라는 거 호소를 한다던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청원을 해서 호소를 한다거나 대각관 해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은 과거지향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쫙 들여다보면 과거지향적이고 의존적입니다. 미국에 상당히 의존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미래를 구상을 하는데 너네랑 그림이 같아.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하자. 이러면서 어떻게 딜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의존적이고 그냥 어머 쟤네 그냥 이용하고 버려도 되겠네. 이럴 때는 쓸모있는 바보가 좋지 하면서 이렇게 돼버릴까봐 쓰고 버려질까봐 저는 그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우리가 국익을 진정 원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그럼 앞으로 미래의 우리의 먹거리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과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이거에 대한 주도권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방송도 준비하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권이나 뭐 중국이나 가고 있는 방향은 이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해서 독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장기 집권하고. 네. 근데 그게 꼭 중국과 지금 정권이 아닌 미국이 한다고 해서 그림이 꼭 달라질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왜냐면 이거 시스템 자체가 전에도 전체주의가 녹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파다 보니까 뒤에 있는 세력들이 그렇게 만만한 세력들이 아니에요. 딥스테이트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주도한 게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게 그들이에요. 그들이고 중국을 테스트베드로 우리나라를 테스트베드로 국제표준으로 이런 계획도 사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했나요? 네. 그렇다고 꼭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인간의 삶이 편리해지는 면도 있고 비약적으로 도약을 하게 될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과연 저들이 어떻게 사용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을 딥스테이트가 개입을 했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생소하고 그런 거에 대한. 근데 미국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그들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네. 지난번에 트럼프가 미국 총기협회의 지원을 어마어마한 후원금을 받았고 공식적으로만요. 네, 그리고 오바마한테도 지원했던 세력이다. 그리고 그 둘 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선거를 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정보를 국민의 의사와는 크게 상관이 없이 그들의 의사를 제대로 타진하지 않고 불법 무단이죠. 불법 무단. 어쨌든 동의가 뭐 약관에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 그렇게까지는 말은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무단으로 수집이 됐고 의사와 상관없이 수집이 됐고 그걸 이용해서 그거 4차 산업이에요. 빅데이터 분석해서 적용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을 해서 한 세력들이 미국 총기협회,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집단, 그들과 트럼프와의 관계, 이걸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트럼프가 실제로 그들을 위해서 국방비를 늘린다거나 무기를 판다거나 하는 행동들을 꾸준히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트럼프가 지금 구원자가 아니라 사실상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바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저놈 나쁜 놈 이게 아닙니다. 저놈 나쁜 놈이 아니라 자 그러면 저렇게 움직이면 우리는 트럼프하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트럼프를 조정하고 있는 사람하고 타협을 볼 수 있는 뭔가 그림을 같이 구상을 같이 해야 될까요?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요. 네, 지난번에 오바마의 속임수라는 영상을 잠깐 봤는데 거기에서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버거킹 매장에 갔는데 버거가 식어서 나왔어. 그러니까 이 햄버거를 내가 바꿔야 되는데 매장 직원한테 얘기했을 때 말이 안 통해. 그러면 야 점장 나와 이러죠. 네, 이 점장이 그럼 나와서 점장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바꿔드릴게요. 아니면은 직원 말대로 이건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트럼프한테 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게 될까요? 네, 트럼프 뒤에 실제로 움직이는 세력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물론 그게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아는 건 중요해요. 네. 물론 그들하고 우리하고 각자 추구하는 가치도 다를 수 있고 가치가 다를 거예요 아마. 네, 생각하는 구조가 다를 겁니다. 가치도 다르고 또 이제 뭐랄까 보고 있는 그 통찰력 네, 이런 것도 많이 다를 겁니다. 네, 그래도 노력은 해야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초연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이 되고 초지능, 보다 지능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것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뭐 물론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맞는 말이죠. 네, 근데 지능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는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까? 특권층이 또 지식의 어떤 가치마다 취득할 수 있는 계층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초융합, 빅데이터, 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이 네, 굴러가게 되는데 결국은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 필요하고 이게 없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IoT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부터. 네, 이게 우리 삶 전반에 스마트홈이라든지 스마트시티 뭐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데 이게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3D 프린팅, 자율주행, 나노 테크놀로지, 나노 기술이라고 하죠. 나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하고 결합을 해서 나노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융합이 되는 시대가 왔어요. 엄청난 비약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융합을 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기술,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아시다시피 효율성, 자동화를 하니까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생산성도 높아져요. 네. 그리고 인간이 처리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치를 넘고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처리 역량을 넘습니다. 그래서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지죠. 그럼 반면에 그만큼 로봇과 AI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지 했죠.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배우고 대처를 미리 계획을 세워서 잘 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2016년 지난번에 민주연구원 얘기할 때 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거기에 가서 얘네들이 했었던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두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본과 재능, 그리고 최고 지식을 가진 이에게 유리해요. 네, 유리하지만 하위 서비스 종사자는 불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중산층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전에 제가 그랬죠. 계층의 간의 이동 사다리가 치워주는 거라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양측이 극대하게, 극명하게 갈라질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래서 뭐랄까 신분 상승의 기회라든지 신분의 이동이 이제는 크게 없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고도화 돼버리면. 네. 이 부분은 다들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지? 자식들은 뭘 가르쳐서 어떻게 먹고 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자식을 안 낳아서 모르겠지만 저도 자식을 낳으면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스스로 배우려는 의지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네. 그리고 고용시장에서는 이런 예측을 했다고요. 7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200만 개가 새로 탄생할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마법. 뿅망치 어디 갔지? 뿅망치 여기 있네. 네. 뾰로롱. 네, 그런 마법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한다고 고용시장에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첨단 산업, 첨단 기술 집약 산업이 도래할 것이다.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지금도 많이 첨단화되긴 했죠. 일반 지방 같은데 시골 아닌 데서는 거의 다 그렇게 된 걸로 보여요. 더 고도화 되겠지만요. 고용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700만 개 중에 500만 개가 사라질 거야, 일자리.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살아남기가 앞으로 더 치열하고 피가 튀길 거예요. 그리고 인구 감축이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필요합니다. 네, 누군가는 도태되고 누군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구조라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의력이 정말 중요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뭔가 있는 것, 지금까지도 뭔가 있는 것을 합쳐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는 이런 컨텐츠를 가진 사람들, 이런 생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성공을 했었던 걸로 보여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게 더 심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가 있어도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쓰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보에 대한 가치 판단 능력도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만 똑같은 정보를 줘도 거기에서 가치를 생산해낼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네. 자, 그리고 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준영님. 정보는 쓰기 나름. 정보도 도구예요, 도구. 네, 쓰기 나름입니다, 정말.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그걸 A라는 사람은 정말 가치 있게 쓰고 뭔가 이윤을 창출하는 데 쓰고 뭔가 사회를 계몽하는 데 쓴다면 B라는 사람은 그냥 응 하고 흘려듣고 팝콘 먹는 데나 쓰죠. 시간 때우기나. 네, 그런 겁니다.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인공지능도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 이거는 아마도 클라우드 여러분 많이 사용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다는 개념은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클라우드 컴퓨팅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어려운데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오늘 설명을 통해서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사물 인터넷 여기까지는 정말로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물론 다른 것도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4차 산업혁명을 빅데이터가 빠졌네. 핵심인데 네, 빅데이터 여기 있네요. 빅데이터 이걸 핵심으로 놓고 클라우드 컴퓨팅 이거는 뭐라 그럴까 구동할 수 있는 활성화시켜주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과 같이. 네. 이게 없으면 인공지능도 자율주행차도 사실상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 드론을 띄워서 어떻게 이걸 무기로 이용한다던가 이런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이 뭐야? 라고 하니까 철수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AI가 나와서 인공지능 내가 설명해 볼게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런 말 합니다. 인간처럼 생각하고 사고하며 학습도 하고 판단까지 하는 논리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인간 지능을 본떠서 만든 고급 컴퓨터 프로그램이야. 그리고 나는 데이터 중심의 판단을 하지.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인공지능이란 게 인간이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서 그 한정된 거죠. 그러니까 한정된 환경에서 어떤 걸 검색해서 해법을 한정된 해법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입력해 놓은 해법이니까요. 입력해 놓은 데이터와 입력해 놓은 데이터인 것 뿐이에요. 여기에서 한정된 데서 한정된 솔루션을 찾는 것이었는데 현실은 이렇지 않아요. 굉장히 불확정적이고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네. 해법, 솔루션도 딱 이거야 라고 정해져 있지 않아요. 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고 가는 길은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현실에선 어떤 문제나 주제나 또 그에 대한 솔루션이 그리고 예측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럼 AI 같은 경우에 인간이 전부 다 수동으로 다 입력해주면 이게 발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스스로 수집을 하고 분석도 하고 판단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래야지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인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처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죠. 네, 인간은 또 망각의 동물이기도 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도 삭제가 잘 돼요. 네. 어쨌든 결국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전을 하고 인간을 흉내내고 뛰어넘을 수 있는 건데 빅데이터의 처리 능력은 인간과 비교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학습하는 머신러닝, 이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머신러닝 덕분에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데이터,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어떻게 흘러가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패턴을 인식을 하고 그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더 많아야지 정확하겠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중요한 거고 머신러닝도 중요한 겁니다. 기계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거. 그게 우리가 검색어를 이렇게 포털에 넣잖아요. 그렇기만 해도 이게 AI의 빅데이터로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걸 인간의 뇌까지 모방을 해서 뭐 신경망 네트워크를 이렇게 여러 개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게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네, 구글 알파고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발전을 했고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아시죠? 텐센트와 뭐 알리바바 자본이 들어간 여기에서도 적극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도 지금 기업 클라우드로 해서 진출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컴퓨팅도 중요한데 인터넷의 발달이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 발달을 했다고 해요. 1950년대 그쯤까지만 활발하다가 연구가 중단이 됐었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연구하시는 사람들한테 지원금도 중단하고 막 그랬었대요. 발전이 별로 없으니까. 왜? 이게 스스로 학습하는 게 뭐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 축적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을 한데 이게 안 되니까 인터넷이 발달이 안 되니까 안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 수집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의감을 느껴서 이 개발을 멈췄었다고 해요. 중단되었었다고. 근데 인터넷이 발달이 되면서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머신러닝도 아주 크게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더불어서 클라우드 컴퓨팅, 네, 이것과 사물 인터넷도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클라우드 컴퓨팅이 없으면 자율주행 안 됩니다. 네. 인터넷과 사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 사물 인터넷 뭔지 아시죠? 기계가 기계끼리 막 말해. 이따도 말씀드릴 건데, 네, 그 LG전자가 각 가전제품에 와이파이를 할 수 있는 걸 센서를, 네, 와이파이 센서를 다 부착하겠다라고 2017년에 그쯤 말을 했었어요. 네, 그 올해 안에 다 그렇게 하겠다고. 이게 뭐냐면 사물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따가 이건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서 수집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방금까지는 뭐 AI를 얘기를 했지만 이제 스무스하게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컴퓨터 한두 대 가지고 되겠어요? 이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처리할 수 있는 장비, 이게 한두 대로는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사람만 해도 하루에 쌓이는 데이터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가정만 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시, 구, 군, 나라 이렇게 치면 전 세계까지 치면 엄청난 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장비를 직접 구축을 해서 처리라는 것보다 기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장비를 직접 구축을 하고 처리를 하고 공간도 마련하고 이런 것보다는 꺼내 쓸 수 있으면 되게 편리하고 비용도 절감이 되고 좋겠죠. 그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컴퓨터 한두 대로는 택도 없으니까 그렇게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을 하자라는 게 된 거고 지금 그게 많이 발전했어요. 저도 사실 크게 사용을 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장소도 구애를 안 받아.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내가 이거를 그냥 클라우드 해서 받으면 되거든. 딴 데 가서 IT 기기 뭐 핸드폰이 됐던 노트북이 됐던 PC가 됐던 그걸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편리성이 생기죠. 네.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다음 뭐 이런 데서 포털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구글이 대표적으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죠. 저는 구글 거 쓰고 있어요. 구글 거. 클라우드는 필요한 만큼 컴퓨팅 자원을 빌려 쓰고 그만큼의 사용 요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뭐 너 이거 저장용 공간 이만큼 더 쓸 수 있게 이만큼의 비용을 내 이런 것들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기업이나 개인 모두 직접 그만큼 시스템을 갖추고 유지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보다 비용도 절감되고 효율적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이걸 예를 들면 되겠구나. 그 알파고 같은 경우에, 그 구글 딥마인드 인공지능 컴퓨터, 그때 아시죠? 이세돌하고 바둑 뒀잖아요. 이세돌 구단. 네, 그분 정말 근데 카리스마 있으시더라고요. 2016년 3월에 바둑을 같이 뒀어요. 알파고랑. 네, 알파고가 그 인공지능 컴퓨터입니다. 딥마인드. 딥러닝이 된 애겠죠. 그 알고리즘을 가진. 그 알파고가 한국에서 이세돌과 경기를 했어요. 네, 한국에서. 미국에서 한 게 아니라 한국 와서 한 거예요. 한국 진짜 왔을까? 본체 막 그 장비를, 컴퓨터 장비를 주섬 다 챙겨갖고 서울에 왔겠어요, 한국에? 네, 그런 게 아닙니다. 주섬 챙겨온 게 아니에요. 네, 그 클라우드를 이용한 거예요, 클라우드. 실제 그 경기를 치를 때 그 알파고의 본체는 미국 중서부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편리해지니까 클라우드에 대해서 참 저도 이용하는 입장으로서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어떻게 개발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죠. 내 정보, 개인 신상 유출되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해킹으로부터의 걱정도 있습니다만, 해킹도 해킹이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권력을 앞세워서 감시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그 보장이 없잖아요. 지난번 빅데이터 선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뉴스에서 청와대와 기업의 감시 수단이었다라는 내용도 나왔어요. 그것만 봐도 국민들의 그 온라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권력기관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들의 이런 데이터가, 내 데이터가 쉽게 유출이 돼서 이용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앞으로는 N번방법이 통과가 돼서 이제 메신저 같은 경우에 카카오나 이런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감시가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네. 본회의가 언제 통과됐더라? 5월 9일이었나요? 20일이었나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데이터 3법 그걸 통해서 가명 처리가 된다면 비식별 처리라고 하죠. 가명 처리가 된다면 우리의 정보를 또 사고 팔 수 있게끔까지 만들었잖아요. 물론 그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뤄져야지 우리의 빅데이터가 쌓이는 거고 또 인간 중심으로 많은 편리한 것들이 탄생하게 되니까요. 뭐라 그럴까? 필요악처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네, 그래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방금 소개드렸던 그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것에 꼭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자율주행차 같은 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받아야 돼요. 실시간으로 저장도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장하는 내가 있는 이 여기 물리적인 현실이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정말 방대하게 저장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시설 거기에 놓고 인터넷상에 저장을 하고 꺼냈을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하고 뭐랄까 이동도 자유롭겠습니까?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계속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장소를 계속 이동하는데 그 지형 지물에 대한 많은 정보 그리고 앞에 사람이 지나가는지 신호등이 있는지 신호등이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이런 많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꼭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필요한 겁니다. 꼭. 네. 사무인터넷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밥통이나 세탁기, 심지어 냉장고 이런 것들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원격으로 조정까지 가능하게 하는 게 이 사무인터넷인데, 네. 이게 이루어지려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내가 집에다가 이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처리할 것들을 마련해 놓을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 사물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들어드렸던 LG전자 예를 들었었죠?
그 2017년도 4월이래요. 네, 4월이라고 하는데 그때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 써 있었냐면 올해 모든 생활가전 제품에 와이파이를 장착하는 것이 목표다. 2017년도 그 내에 그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다른 기사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은 KT와 LG 가전제품들이 연동이 되는 IoT 서비스, 기가 IoT 홈 매니저가 서비스로 출시됐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IoT 얘기하니까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집에 그 애완견 감시하는 카메라 놓잖아요. 그리고 각도도 막 바꿔서 볼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걸 잘 돌아가게 활성화시켜 주는 거고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공기청정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로봇 청소기도 이게 가능하고 모든 사물에 다 가능한 거예요. 오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해요. 와이파이로 무선 공유를 통해서 기기 상태를 확인도 하고 원격으로 제어도 한답니다. 근데 LG전자는 궁극적으로 이게 목표가 원격으로 그냥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아마존 그 알렉사와 구글 홈처럼 음성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해지는 것과 빅데이터, 딥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가전의 본질적인 성능을 높이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밝혔어요.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발전했겠죠. LG CMS가 우리 전자정부 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쪽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분야에 있어서는 선두주자로 많이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이제 컴퓨터를 설치하고 장비를 마련해서 유지 보수하고 이런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운영이 불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 빅데이터가 핵심이면 그 클라우드는 필수라고 할 수 있죠. 활성화시키는 도구. 네. 어떤 분은 그걸 전기에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전기. 네. 그렇죠. 어떤 가전제품이 있는데 가전제품에 데이터도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이거를 활성화시키려면 전기가 필요하죠. 네. 그거랑 같은 이치, 비슷한 이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자율주행차나 드론, 로봇공학 뭐 이런 거, 나노기술 이 정도는 제가 설명을 굳이 따로 안 해드려도 얼추 알고 계시고 하실 것 같으니까 이거는 그냥 패스할게요. 가상현실은 말 그대로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VR에 대해서 이제 아까 전에 VR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했으니까 가상현실에 대해서도 살짝 이렇게 찍고 넘어가고 3D 프린터 얘기했죠. 3D 프린팅. 이거는 실제 현실에 3D 프린터를 놓고 사물을 출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인쇄기 해가지고 종이로 문서 뽑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수술 만약에 다쳐서 인공뼈가 필요해. 그러면 인공뼈를 만드는 그런 것들 그리고 무인 항공기도 만들 수 있대요. 3D 프린터로 뽑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자전거도 출력 가능하고 그 전기 자동차를 그걸 뽑는 거 영상을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 자동차 부품들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만든다 막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뭐 나아가서는 음식도 3D 프린터로 해먹는다, 프린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직접 경험해 본 거는 아닙니다만 맛있을까? 딱히 맛있을 것 같진 않은데 맛도 보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맛집처럼. 네. 제가 언급한 것들을 포함해서 이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들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구현이 되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이 점을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념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조금 어느 정도 되지 않으실까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죠, 우리 인간들, 네, 사람들. 우리가 그 사용자이면서 리소스예요. 자원이에요. 왜냐? 우리가 그것을 사용을 하고 평가하는 동안에
우리의 빅데이터, 우리의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쌓여가게 됩니다. 그게 빅데이터가 되고 사람 중심,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이 그렇게 말한 이유예요. 우리의 데이터가 그렇게 종합이 돼서 어떠한 제품도 더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사람의 평가나 선호도나 취향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제공이 가능한 거죠. 서비스 제공이.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거예요.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분석되고 우리를 편리하게는 해주지만, 네. 길거리를 사실 막 걸어 다니기만 해도 CCTV에 우리 모습 다 찍힌 거 이 영상도 다 빅데이터가 됩니다. 네, 쌓여요. 중국 보세요. 네, 길거리 지나면 막 다 이 사람 신원 짜자자작 파악하죠.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심지어 마스크를 쓰고 움직여도 그 사람이 누군지 신원 파악이 돼버립니다. 우리나라도 그 기술 들어왔어요. 우한 폐렴 때문에. 그런 빅데이터가 어떻게 쓰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중국만 봐도 사실 답은 나오는데,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범죄를 예방하고 뭐 삶을 편리하게 해준다라는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게만 사용될까라는 우려를 우리는 동시에 하고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보세요. 그 위구르에서 탄압하고 감시하고 하는 그 CCTV 이런 것들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한 거잖아요. 그 CCTV뿐만이 아니에요. 지지난번 방송이었나? 그 디지털 화폐 그거 하면서 말씀드린 거죠. 위챗페이. 위챗의 경우를 보면 물론 알리바바 알리페이도 있습니다만 위챗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에 있는 인구의 82%가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메신저, 그러니까 음성통화라든지 아니면 이거 메시지 통화라든지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받든지 SNS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신분증 역할도 하고 지갑 걔네들 잘 안 들고 다닌대요. 열의 8은 다 이 위챗페이 같은 페이 결제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때 사스를 계기로 해서 그렇게 다 바뀌었대요. 그리고 위조지폐도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포인트 잡아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도 위조지폐에 대해서도 뭔가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이거는 지금 포인트가 요점이 아니니까, 네, 요건 넘어가고, 중국은 위챗페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열의 8이 사용을 하면 여기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예요. 신분증 역할까지 하면. 그런데 여기서도 많은 빅데이터가 쌓이겠죠.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이거를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현실에서 현금을 들고 결제하고 다닐 때는 상관이 없었어. 내가 내 신분증을 들고 다니면서 하면 크게 상관이 없었어. 그런데 이 소셜 네트워크 안에 나의 정보가 다 들어있고 내 신분증도 여기서 증명할 수가 있고, 내가 뭔가 소비를 하려고 해도 맛있는 걸 사 먹으려고 해도 배고파서 뭘 사 먹으려고 해도 이걸로만 가능해. 그래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정부에서 이것만 얘 반동 문자야. 저 반정부 인사야. 탄압해버려. 계정 삭제해버려. 그래서 계정 삭제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하잖아요. 뭐 정지도 시키고 한다지만. 그러면 그 중국 사람은 지금 위챗페이를 통해서 소비와 사회생활 모두를 통제당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의 빅데이터가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건 다들 조금 우려를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어쩌면 많이 중요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 정글에서 고기가 되느냐, 아니면 고기를 먹는 상위 포식자라고 하죠. 상위 포식자. 네, 상위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서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을 하고 이 주도권을 가져가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좌우할 것이 정치인들이 국가 간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걸 상기해 보신다면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배워야 된다라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네. 물론 많은 분들이 우리가 반중친미를 통해서 미국과 함께하면 괜찮을 거야. 무조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자유를 말하고 자유진영이긴 해요. 근데 미국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많은 자료를 토대로 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세력은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 구도를 싸우는 구도를 만들었지만 뭐든 경쟁하고 싸워야지만 기술이 빨리 발달하고 적용도 빠릅니다. 네. 그런 걸 이용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과연 미국이 이 주도권을 가져가면 괜찮을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차차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의존적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어느 정도 협상을 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주도권. 그러려면 배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병기님, 우리에게 협상권이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래도 저기 좌파 애들은 지금 온갖 미국과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과 연대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이 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우파라고 하는 분들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전혀 없어요. 진짜 1도 없어요. 0.1도 없어요. 그걸 보고 와 진짜 통탄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뒤처지고 계속 뒤에서 뒷북만 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정말 편리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네, 스마트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기술적이고 그러니까 문명의 도약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변화했었던 속도보다 발전했었던 속도보다 더 가속도가 붙어서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 같아요. 물론 이 속도 조절을 쟤네들은 할 거겠지만요. 네. 근데 우한폐렴이 뿌려졌다는 거는 저는 우한폐렴이 조작된 유전자가 일부러 배포됐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의 역할이 지금 상당하죠. 지금 뿌려졌다는 건 전 세계에 다 정착시키고 이걸 이식하겠다는 의지라고 봅니다. 네, 빠르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적응을 하고 이걸 배워서 주도권을 주려는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하는 시간에 있어서요. 네. 이 스마트한 삶을 살게 되는데 여기 스마트 헬스케어 이번에 우한폐렴 뿌려지면서 제일 먼저 원격 의료나 헬스케어 부분, 네, 의료 부분에서 이렇게 AI 이용을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의사협회와 원격 의료 때문에 옥신각신 하는 것도 나왔고요. 의사협회가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장기간 그분들은 본인들의 밥그릇 그리고 어떤 의사로서의 사명감, 오진이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반대를 해왔었다고 합니다. 과거부터.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이 4차 산업혁명이 최근에서 이렇게 도입이 된 게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시도를 해왔어요. 2001년도 기점으로 김대중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차근차근 2003년도부터 계속 두들겼었어요. 한번 실패를 했었다고 합니다. 뭐 유비쿼터스 해가지고 그거는 근데 이번에는 성공을 할 것 같아요. 네, 이 의료 부분에서 뭐 의사분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하지만 결국에는 일어날 변화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앞으로는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다 기록돼서 데이터로 쌓일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 헬스케어 해가지고 원격 의료라고 하지만 헬스케어 부분도 상당히 발달을 해서 웨어러블 기기들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와치나 아니면 오우라링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숨 쉬는 것까지 다 데이터로 남아서 관리가 되고 그렇게 관리되다 보니까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제적으로 이런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삶은 정말 좋아지겠네요. 뭐 IoT 이런 것 때문에 사물인터넷이죠. 집에서도 상당히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고 결국 그게 데이터가 되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가상에 남게 되는 겁니다. 가상에 빅데이터가 돼서.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계속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빛과 어둠처럼 명암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양날의 검같이. 근데 뭐 양날의 검 딱 그렇게 표현하기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나라 나가서 살더라도 앞으로는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권력자, 거대 자본 권력, 이런 권력의 상하탑에 있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우리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감시를 하고 통제도 가능한 세상이 돼버리는 거니까요. 빅브라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디지털 사회주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디지털 사회주의. 제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전체주의지만 말이에요.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전체주의다라고. 그 사회 전체의 이익 중심 이런 게 이제 사회주의인데 이거는 사실상 그 독재예요. 독재. 강력한 국가 권력이 국민 생활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나?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 유엔이 전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는 게 목표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유엔이 계속 말했던 거 지속 가능한 발전 그거 사전 치면 나와요. 거기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의 통합. 그런데 자유가 없어요. 우리 지금 민주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하잖아요. 근데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란다. 자유가 없는 의사결정의 통합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독재예요, 독재. 네, 독재. 결국은 의사결정을 누군가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따라야 되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제가 전체주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 뭐 물론 지금도 네,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 이런 것들로 포장이 되어서 우리가 되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대중들이 특정 권력층에게 휘둘리고 있어요. 네. 우리가 크게 체감을 못할 뿐이지. 지금 정부에서는 그래도 좀 체감하는 분들이 계시겠다.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실제로 우리가 그 디지털 사회주의 전체주의가 된다고 해서 지금처럼 크게 불편함 없이 적응해서 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유의 제한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다 수용을 하고 크게 체감을 못할 수가 있어요. 불편한 걸.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그게 더 굳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 유엔 얘기까지 어떻게 꺼내게 됐어요. 딥스테이트 얘기까지. 이따 선거 얘기해서 딥스테이트는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 너무 무섭게 막 겁을 들인 것 같아서 그 원래 포인트는 그게 아닌데 원래 포인트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무서운 거니까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무서운 거니까 우리가 이걸 적응을 하고 배워서 주도권을 칼자루로 우리가 칼날이 아니라 칼자루로 우리가 쥐고 가자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이미 많이 진행이 됐는데도 이게 뭐야? 되게 생소한데 이게 지금 뭐가 필요해? 이렇게 허무맹랑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열심히 떠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현실입니다. This is real. 네. 우리는 이제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머릿속에 꽉꽉꽉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깐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초반에 제가 틀어드렸던 건데, 저거는 지금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그 사건을 통해서 트럼프의 선거에 빅데이터가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과 브렉시트에도 이 빅데이터가 사용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미국에서만, 그리고 영국과 미국에서만 있었던 일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그리고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오바마 선거에서 먼저 이용이 되었고, 공교롭게도 오바마의 선거 자금을 댄 자들, 미국 총기협회, 네, 그들이 트럼프도 선거 자금을 댔다는 겁니다. 지난번 영상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뤘었으니까 한 번 더 참고해 보시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민주연구원 얘기를 했지만 더 심화된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숨은 공신은 빅데이터. 네, 이 밑에 보이시죠? 네, 반짝반짝반짝. 포털 검색, 키워드, 웹서핑을 모두 기록했대요. 네, 청와대와 기업의 감시 수단으로 이용됐다. 지방선거까지. 네, 이러면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해요. 오바마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또 트럼프도 언급이 되네요. 여기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빅데이터 선거였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우리의 대선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짜잔, 좁은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제가 따로 크게 가져왔어요. 지난 5월에 치러진 우리나라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가 단연 빅데이터 활용에 적극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3월 중순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 네, 이 사람을 경선 캠프에 참여시키면서 빅데이터를 주요한 선거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 윤영찬이라는 사람 지금 정치인 됐어요. 4월 15일에.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이 사람도 천주교라는 거를 적어놓고 깜빡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 사람도 천주교입니다. 네, 세례명 스테파노네요. 이 민주연구원과 이 문정권에 있는 사람들 천주교가 천지 빼깔이네요. 네. 그리고 이 사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드루킹과 조선족 댓글 부대와 차이나 게이트와 연관이 깊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에 180석을 얻은 것도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였다. 빅데이터 선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22일 선거 있고 7일 뒤네요. 네, 이때 기사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2008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겼어. 그리고 2012년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2020년 4월 15일 선거에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죠. 네, 여기에서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민주연구원 주도의 빅데이터 선거 때문에 우리는 180석으로 이겼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국회의원들 웃지도 않았다면서요. 네. 저는 그 영상은 안 봤어요. 사람들 표정을. 근데 웃지 않았다는 거 뭔가 이들도 비장한 조작이 이렇게까지 정말 될 수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민주연구원의 양정철은 2019년 7월 4일 네, 중국 공산당 단기와 정책 협약을 맺었어요. 네. 그리고 미국의 CSIS와도 그걸 추진한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스킵하듯이 한 번 더 복습한 겁니다. 미국의 CSIS와도 추진을 했다. 그래서 CSIS 출신이 헨리 키시저다라고도 말씀드렸죠. 과연 정말 됐어? 라고 보니까 민주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네, 이렇게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 구축 돌입하면서 찾아보니까 관련 싱크탱크 관련된 기관들 여기에
CSIS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날은 요 검색어만 가지고 요 부분만 체크를 해서 요 부분만 보여드렸어요. 네. 그런데 뒤져보니까 얘네들이 같이 교류를 하고 있는 그 싱크탱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이것도 지난번에 2017년 3월 28일 날짜로 우리나라의 싱크탱크가 또 하나 있잖아요. 여시제. 네. 친중 싱크탱크. 이사장이 이현재가 중국 사람인. 거기 홍석현, 상극회 회원인 홍석현이 왜 내가 중앙일보와 JTBC를 회장직을 사임을 하고 싱크탱크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유연한 싱크탱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소개된 부분 중에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와 중앙일보가 함께 포럼을 한다라는 내용도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도 관련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얘네들 뿐만이 아니었어요. 미국 외교협회 CEFR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Council on Foreign Relations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대표적인 딥스테이트입니다. 네, 딥스테이트. 자, 얘네들이 여기에 있는 걸 보고 정말 까무러쳤어요. 와, 뒤져보니까 정말 많았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시제도 여기 떡하니 관련 기관에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밑에 보면 연세대 경영연구소, 연세대 경제연구소,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세대하고 여시제하고 MOU 맺었습니다. 과거에. 다 관련이 있는 애들이고 여시제가 한국의 딥스테이트라더니 정말 그렇구나. 미국의 CEFR과 또 이렇게 교류를 하고 하는 내용들까지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딥스테이트, 국제적인 딥스테이트들과 이 싱크탱크 이것들을 통해서 교류를 정말 많이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CFR에는 헨리 키신저가 핵심이에요. 핵심. 네, 이 회원이라고 하는데 핵심 회원입니다. CFR에. 네, 보이시죠? 이 사람은 독일 출생의 유태인입니다. 네, 유대계 미국인이라고 하죠. 국적 미국인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인 친중이죠. 국무장관 시절에 파격적인 친중 노선을 타서 주목을 받았고 최근에는 중국을 저렇게 키우는 데에는 헨리 키신저의 역할이 컸다라면서 욕을 먹고 있지만 그것도 키워서 잡아먹으려는 의도였다고 봐요. 최근에 하는 행보를 봤을 때 트럼프한테 이제 북한, 중국 그 외교를 할 때 러시아와 손을 잡고 봉쇄를 해버려야 된다 이런 말까지 했었거든요. 트럼프한테 조언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1973년도에 파리 평화협정으로 베트남을 공산화시키는 데 기여를 했죠.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웃겨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현실 정치를 구사하는 사람입니다. 현실 정치란 무엇이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익을 추구하는 걸 말합니다. 사실 국익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국익이 아니라 이 유대계 어쨌든 거대 자본 권력 그 집단들 그들이 미국을 내세우고 영국 이렇게 해서 서구권 문명들을 내세우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이니까 미국 프리메이슨이 세운 나라라면서요. 걔네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익을 추구한다. 그 나라가 미국이지만 표면적으로는 그 집단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게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존재할 뿐이다. 아니 우리는 왜 이런 마인드 가진 정치인들이 없어? 이런 마인드 가진 브레인들이 없어. 다 죽었나봐. 제거됐나봐. 전 회장이 데이비드 록펠러예요. 대표적인 군산복합재 석유재벌이고 군산복합재 하고도 있죠. 실질적인 자금원 록펠러 재단입니다. 그리고 이 CFR이라는 기관은 국제금융재벌 세력들이 만든 핵심 조직기구 중에 하나이고 앞서서 1920년에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가 설립이 된 다음에 이걸 채텀하우스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1921년에 외교관계 협의회가 만들어졌어요. 창립 멤버는 프리메이슨이었던 미국의 육군대령 에드워드 만델하우스. 이 사람은 근데 특징인 게 군 복무를 안 했다고 나와요. 자료에는 군 복무를 안 했는데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 이런 걸로 해서 대령 호칭을 달고 있더라고요. 네, 복무를 수행하진 않았지만 별장 대령으로 알려져 있음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창립 멤버 중에 로스차일드에 몸담았던 제이콥 헨리 쉬프, 프리메이슨, 로스차일드 나왔어요. JP 모건. 네, 여러분 잘 아시죠? 최초의 군산복합재 재벌이에요. 이 사람. 듀퐁이랑 해가지고 록펠러까지도 미국 거의 최초의 군산복합재 재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JP 모건은 지금 금융 쪽에 하고 있죠. 되어 있죠. 그리고 록펠러의 내셔널 시티뱅크 행장 프랭크 밴더 립. 이 사람도 록펠러계니까 같은 쪽이네요. 이 사람 외에도 또 있었는데, 네, 등등 해서 창립 멤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단체는, 네, 관련된 건 빌더버그 회의, 삼각위원회가 삼국회예요. 이 모든 데에 거의 중복돼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헨리 키신저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로스차일드, 록펠러, 네, 그렇습니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을 움직이는 실세예요, 실세. 네, 실세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미국에서 선출되는 대통령들은 꼭두각시에 불과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CEFR이라는 외교관계협의회의 설립 목적이 그렇다고 해요. 극소수의 영미 엘리트가 통치하는 세계 정부와 최종의 통일된 세계화폐 발행,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죠? 이거 체계를 수립하고 모든 지구인에게 세계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 이게 목표래요. 와, 진짜. 이게 신세계 질서의 수립이다라고 목표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로스차일드에 몸담았던 제이콥 헨리 쉬프 이 사람도 유대인이고, 다 유대인들이더라고요. 유대계더라고요, 다. 이들이 또 연방준비제도, 그거를 만드는데도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어요. 네, 그들이 만드는 거예요. 기여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들이 만든 겁니다. 그들이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역대 국무장관들은 거의 다 CEFR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 하우스 대령도 아까 말씀드렸던 군 공부는 안 했는데 별장 대령으로 대령 호칭을 받는다는 그 사람도 연방준비제도 만드는데 공헌을 했어요. 최초의 법안에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배후에는 로스차일드 자본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관련된 빌더버그. 네, 빌더버그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거 최근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회의 명칭, 이거는 첫 회의가 1954년도에 열렸는데 그 장소가 그 호텔 이름이 빌더버그였대요. 그래서 빌더버그 회의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빌더버그 호텔이라고 하네요. 빌더버그 회의 같은 경우는 빌더버그 클럽이라고도 불리는데 데이비드 록펠러가 창립자이고 유대계 금융재벌 로스차일드, 여기서도 안 빠지죠. 로스차일드의 후원으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유엔과 나토, 그리고 IMF, 월드뱅크, 세계은행, 네, 여기 창설에 다 관여를 했다고 해요. 이 기관들 다 뭐 하고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끄덕끄덕. 그리고 이 빌더버그 회의, 해마다 전 세계의 실력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논의를 하고, 브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브레인도 브레인이지만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데 발표문 이런 것들이 하나도 새어 나오질 않아요. 발표문을 내지 않아요. 네, 자기 생각을 막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참석한 사람이 그 누구에게도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절대 밝혀서는 안 된다는 룰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영국 왕립국제연구소 그 룰, 채텀하우스 룰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그 언론사, 뭐 CNN 이런 언론사의 사람들도 가는데 절대로 이 내용 안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는 새어나오지 않는 이유래요. 그 룰이 있기 때문에. 빌더버그 회의 그 멤버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비드 록펠러, 그리고 헨리 키신저, 조지 소로스, 댄 버냉키, 빌 게이츠 이런 등등등 대부분이 유엔과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채텀하우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CFR 외교관계협의회, 그리고 상극위원회, 삼변회라고도 하고 삼각위원회라고도 하죠. 여기 회원에 중복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최근에 여러분이 그렇게 막 의존하고 있는 트럼프도 측근이 여기에 다녀왔죠. 네. 2015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특징이 있어서 그 참석자를 명단을 몇 개를 봤는데 나토, 네, 옌스 스톨텐베그르 북대서양 소양 조약기구 사무총장, 나토 사무총장도 참여를 했고 2015년에 또 헨리 키신저, 얘는 이제 이 사람은 고정인 것 같아요.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에릭 슈미트라고도 하고 에릭 슈밋이라고도 하죠. 전 구글 CEO, 구글 4차 산업혁명, 구글 딥마인드, 알파고, 네, 빅데이터. 감 잡히시나요, 여러분? 네. 이미 얘네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어젠다를 가지고 움직였던 겁니다. 그리고 피터 틸, 페이팔 창업자. 페이팔이 그 리브라, 주커버그 페이스북의 리브라 그 발행에 처음에 같이 투자를 하고 움직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페이팔이랑 또 어디 있었는데. 그리고 빌더버그 참석자 중에 언론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존 미클스웨이트 블룸버그 편집장, 제니 민턴 베도스 이코노미스트 편집장 등등이 2015년에 참석을 했었고, 자, 여러분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은 뉴스에도 나왔어요. 여기에 마이크 폼페이오하고 헨리 키신저하고 위스테리안 빌더버그에 참여했다. 네, 여기 써있죠. 그리고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참석을 했고 이거 스위스에서 열렸대요. 67번째 연례 행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국내 뉴스에서도 이걸 다뤘었어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제러드 쿠시너 백악관 선임 고문, 이 사람이 트럼프의 사입니다. 트럼프가 그동안 뭐 이란 공격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조언을 했고 함께 했다고 해요. 물론 헨리 키시너도 많은 조언을 하고 했지만, 그리고 여기에도 이게 작년 2019년도 67번째 빌더버그 회의잖아요. 여기에 에릭 슈밋 전 구글 CEO 역시나 참석했어요. 헨리 키신저는 당연히 왔고, 세계의 권력자, 억망장자, 왕족, 석학 등 130여 명이라고 하는데 포인트는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 말씀드리고 사진들 나오죠. 키신저, 폼페이오, 그리고 스톨텐베그르 나토 총장, 그리고 이 사람 구글 전 CEO. 자, 글씨 잘 안 보이실까봐 한 번 더 크게 좀 적어드렸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옌스 스톨텐베그르 나토 사무총장, 에릭 슈밋 전 구글 CEO,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가,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 네. 참고로 헨리 키신저가 나이가 지금 98세, 7세 되더라고요. 100세 다 돼가는 이 사람도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고 구상을 해왔는데 과거부터 우리나라 뭐 하는 거예요? 오빠. 야, 이거는 저걸 지정을 안 해놨구나. 자, 이렇게 볼게요. 이 밑에
그 어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올해 모임에서는 군사적 성격이 두드러졌대요. 네. 트럼프 행보가 어땠어요? 계속? 군비 증강하고, 네. 국방비 증강하고, 무기 팔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정말 무서운 얘기 중에 소셜미디어의 무기화. 이게 어젠다에 있었고, 사이버 위협. 그리고 우주 공간의 중요성. 네. 이런 것들 해서 군사적 주제가 다소 제시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기사에서 빠진 거를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었는데, 여기에 지속 가능한 세계 질서, 지속 가능한 신세계 질서, 뭐 이런 내용의 어젠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가디언지 말하는 거겠죠. 미 국방부 관계자와 나토 수장이 한데 모여서 환담을 주고받는 것은 섬뜩한 일이다. 네. 그리고 군사연한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라고 해요. 나토, 트럼프가 우리 탈퇴, 이랬던 게 원래 목적이 결국 무기 파는 데 있었다라고 했었죠. 결국 그 결과는 무기를 팔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많은 행보 중에서 군산복가체를 위한 정책들을 폈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 뒤에 있는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딥스테이트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반말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정황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이 사람 누구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그리고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사위잖아요. 이 사람도 빌더버그 회의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같은 경우는 미국 총기협회 NRA가 자기네들이 선거 자금을 정치인들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등급을 매긴다고 했잖아요. 6단계로. 그 중에 최고 등급인 A 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측근에 있죠. 그리고 거기서 A 등급 받은 또 다른 사람 한 명도 무슨 공화당 의원이었는데 그 사람도 트럼프 측근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어느 세력에 의해서 이 미국 정치가 전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제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을 거야. 난 이거 현실 아니라고 생각해. 트럼프는 무조건 우리의 구원자여야 되고 악과 싸우는 선이어야만 해. 이렇게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우리가 같이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위치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키신저가 또 조언을 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교 분야의 조언을 구하는 인물이 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승으로 불리는 리처드 하스 외교협회 CFR이죠. 회장과 미국 외교의 거두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다. 자, 이제는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뜨세요. 여러분, 이제 눈 뜰 때입니다. 눈 뜰 때. 그동안 우리가 장님이었으면, 네, 이제는 이러한 이제 첨단 기술이 이렇게 발달해서 장님이 눈 뜨는 거야. 공양미 300석 안 해도 그냥 눈 뜨는 거야. 눈 떠야 돼요. 네. 그리고 특이한 거 또 하나. 특이한 게 아니지. 여시제 얘기니까. 이거 얼마 전이에요. 5월 29일에. 이게 그거였어요. 아까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채텀하우스 걔네랑 코비드-19 뭐예요? 우한폐렴 이후의 국제질서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5월 29일 날짜예요. 여기 블라블라 써있는데 채텀하우스 보이시죠? 채텀하우스. 자, 채텀하우스 26일 진행된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 대학 석좌교수 UNSDNS 대표와 김원수 여시제 국제자문위원장의 대단에 이어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인 채텀하우스와 두 번째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게 첫 번째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전부터 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블라블라 누구 니블레 채텀하우스 소장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내용 보세요. 주제 코비드-19 이후 국제 질서와 미중 관계
그리고 찍 그어놓고 부제가 뭐예요? 카오스의 국제 질서와 글로벌 리더십. 띠로리.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일루미나티의 슬로건 아세요? 혼돈으로부터의 질서. 오도 앱 카오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혼돈으로부터의 질서가 그 일루미나티의 슬로건이라고 해요. 네. 네, 혼돈 속의 질서. JS님. 그쵸. 혼돈 속에서 질서가 다시 잡힌다는 거예요. 질서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신세계 질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 세계를 혼돈 속에 빠뜨리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우한폐렴 뿐만이에요. 그 전에 국제적으로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났었던 것들, 네? 그 배후에 사실상 그 사람들이 실제 주인공이 아니라 그 전쟁을 일으킨 데는 다른 세력들의 개입이 있었다. 그게 딥스테이트다 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난민 문제도, 저는 이슬람 문제도 전 세계로 오바마 때 확 퍼뜨린 거, 이런 것들도 그렇고, 동성애 뿐만이 아니라 성소수자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 퍼뜨리는 거, 이런 거 다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사람들은 많은 거짓된 정보 속에서도 또 혼란을 얻고, 그걸 뿌리는 주체가 주류 언론인데, 그 주류 언론들마저 저 딥스테이트들 빌더버그 회의에 참석하고 함께 하고 있잖아요. 네. 일루미나티하고 프리메이슨하고 완전 다르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도 있고, 서로 이제 대립하는 구도고, 일루미나티는 악이고 프리메이슨은 선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좀 혼돈을 했었는데, 찾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인 것 같아요. 프리메이슨의 등급이 따로 있어서 33등급을 넘어서게 되면 상위 계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일루미나티와 관련이 있을 거다. 여기에 CFR과 빌더버그 클럽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위 계급자들 중에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프리메이슨 출신이 많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또 빌더버그 회의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CFR 출신이고 빌더버그 클럽에 소속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수 미국의 지도자로서 탄생하잖아요. 선출되잖아요. 그래서 무관하지 않다.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에 있는 그 프리메이슨 노치 앞에 일루미나티의 슬로건 혼돈 속의 질서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두 눈으로 가서 확인한 건 아닌데 찾다 보니까 그 앞에 그렇게 적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확인 가능하신 분들은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 일루미나티의 정신 자체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거 헨리 키신저랑 생각 같지 않습니까? 논조가 같아요. 그렇고 또 이제 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립되는 두 세력이 필요하다. 뭐죠? 세계 우리 좌빨들도 그렇잖아요. 서로 싸우고 정치도 민주당, 공화당 그리고 선과 악 이런 구도로 해서 하잖아요. 사실 앞에서는 다 쇼고 뒤에서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경쟁 구도로 가야 사람들이 선동이 쉽고 기술도 발전이 쉬워요. 밖으로 또 우리가 똑같은 걸 지향하더라도 어젠다가 같더라도 싸워서 지분 싸움에서 가야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적용되죠.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것과 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립되는 두 세력이 필요하다라는 일루미나티의 이런 정신들, 이런 것들, 철학이라고 하죠. 이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이런 걸 봤을 때 프리메이슨도 같은 세력이다. 같은 딥스테이트라는 얘기 한마디로 얘네들 다. 세계 전략을 요약한 게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석유를 장악하라. 전 국가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식량을 장악하라. 전 인민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화폐를 장악하라.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록펠러는 이를 가리켜서 신세계 질서라고 규정했다고 합니다. 석유 장악했죠. 식량 장악했죠. 인민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뭔가 의미심장한데. 네, 화폐를 장악하라. 화폐, 기축통화 달러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이젠 디지털 화폐도 패권으로 가려고 준비 다 해놨죠. 네. 결국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 중국과의 대립구도도 저는 이들이 만들었다고 보고 있어요. 키워서 잡아먹는 거죠. 중국은 가축인 거예요. 제가 보는 솔직한 관점이 그래요. 석유를 장악하라. 전 국가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식량을 장악하라. 전 인민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화폐를 장악하라.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었던, 록펠러는 이를 가리켜 신세계 질서다 라고 했었던 거는 냉전이 저물던 1991년, 냉전이 저물던 때 조지 부시 대통령의 걸프전 개전의 연설로 세계에 선포됐다고 합니다. 네, 그때 영상 확인 가능하신 분은 한번 돌려보세요. 조지 부시가 저렇게 연설한 이후에 미국이 석유와 네, 총과 무기, 네, 달러를 진 유일 권력으로서 적대국의 경제를 봉쇄하고 중동 석유 수탈 전쟁을 하고 기축통화 통제를 해서 군산복합제와 월가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세계 질서를 만들어 왔다. 여러분들은 또 트럼프는 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미국 꼭 그렇지 않아. 딥스테이트만 그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딥스테이트가 미국을 계속 움직였다니까요. 인정할 건 이제 인정해야 돼요. 바로 봅시다, 우리. 네, 바로 봐야 우리가 살 길을 모색할 수가 있어요. 다음. 당신은 세계 시민입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자, 당신은 세계 시민입니까? 이거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요? 세종특별자치시청 갔다 왔다고 했죠? 네, 여러 차례 갔다 왔습니다. 거기 조형물들 이게 의미심장하다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때. 기억나세요? 마치 디지털, 이 문양 자체가 디지털한 막 이런 느낌 들고 토큰 모양이잖아요. 네? 코인 모양이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들어있어. 사람이 중심이죠, 데이터. 이 조형물이 그냥 이렇게 생긴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한테 이걸 보여드린 거고, 짜잔, 눈깔이 나왔네. 지구본 같은데 눈깔이네. 그리고 여기 0도 숫자도 있고 1도 있고 막 디지털화된 세상 전 세계가 막 그물처럼 연결이 돼 있고 이런 그림. 네, 이건 그냥 퍼왔어요. 이겁니다, 이거. 함께 그리고 공동체. 지난번에도 제가 그 시정 소식지를 들고 왔었는데, 지난번에 가서도 뭐 이런 소식지? 이런 조그만 정보지가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여기 왜 그러냐? 왜 들고 왔느냐, 이걸. 이 밑에, 당신은 세계 시민입니까? 라고 써있어요. 구미가 확 당기지 뭐야? 안 당겨요? 이렇게 써있어요. 당신은 세계 시민입니까? 하고 써있어요. 네. 그 내용을 봤습니다. 네. 보니까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되어 있죠. 그 SDGs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걸 발표를 했대요. 아까 말씀드렸죠? UN이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그 주요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 목표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그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자유라는 단어는 없다. 의사결정의 통합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자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유엔이 계속 말하는 거, 문재인이 계속 말한 거, 문희상이 말한 거, 김경수가 말한 거, 그 외 여시대도 말했던 거, 지속가능한 발전이잖아요. 권력층에서 정책하면서 계속 말했던 그 지속가능한 발전. 여기에서 의사결정의 통합에 자유가 빠져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런 유엔이 여기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민 얘기를 해요. 그럼 떡하면 떡 하고 이거 세계 단일 정부, 세계 시민 얘기 나왔고 우리나라를 세계 정부의 수도로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거 노리고 이런 거를 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이루기 위한 세계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네, 필요하다. 세계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왜? 우리나라 행정수도 세종으로 할 거거든. 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쥐고
불변하는 권력층이 되기 위해서 이런 거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 간 이런 거 필요 없이 이익을 추구하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세게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려나? 아휴, 진짜 몰라. 내 마음이 그런 거 어떡해. 솔직한 심정은 내가 봤을 때 이게 딱 그것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칼자루 우리가 쥐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세계 시민의 인식이 필요한데 일단 기성세대들, 성인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주입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애들한테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그리고 저탄소 녹색 성장 막 이런 것들 어젠다를 여러 차례 과거의 뉴스에서도 같이 행사에 참여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거 공부를 하는 거 봤었어요. 요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더불어 살기 위한 다양한 지구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뜻한대요. 세계 시민은. 이해하고 여기 있죠. 세계 시민이란 세계 평화와 인권, 문화, 다양성 등을 잘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세계가 연결되어 있음, 초연결. 이걸 인식하고 더불어 살기 위한 공동체에 위한 다양한 지구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애들한테 이렇게 참여시켜서 결국은 교육을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네, 교육을 시키는 거죠. 미리 얘네들이 준비를 하는 거죠. 차세대를. 네,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 생각해보자.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내가 세계 시민 교육을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면 대부분 첫마디가 그거 하면 외국에 많이 가나요? 이거래요. 이러면서 블라블라 하면서 애들한테 이 세계 시민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과 개헌과 스마트시티 정제정부 이거 다 4차 산업혁명에 포함돼요. 이게 무관하지 않다라는 걸 그리고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빌더버그 클럽 그리고 이게 로스차일드 문양이에요. 상극회, 여시제, 일루미나티 그리고 CFR, 록펠러 재단, 헨리 키신저, 프리메이스 이 로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좀 보시라고. 그리고 다 같이 손잡고 이렇게 UN 가운데 딱 UN이잖아요. 이것도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여하튼 행정수조 세종 개헌으로 완성. 어제도 뉴스 봤어요. 아까도 봤습니다. 보니까 세종 NGO랑 정치인들이랑 해가지고 또 세종 꼭 개헌해서 행정수도 완성하자 이러고 있었어요. 여기 세종에 가면 스마트 도시가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소식지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에서 국제표준도시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우리나라 세종이 전 세계에 내세울 모델이 되는 것이다. 이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거 전자정보 이미 LG CNS에서 수출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 우리 스마트시티 이거 구축하는 인프라 이런 거 하는 거 이미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미 이거는 우리가 이 중심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고 일어나고 있는 변화고 앞으로 우리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우리가 세계의 정말 수도가 된다 라고 하는 것도 가정을 하고 움직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우리가 지금 어쨌든 간에 어느 정권이 주도했던지 간에 전자정부와 스마트시티 시스템 요거에 대해서는 선두에 설 수 있어요. 쟤네들 싱크탱크들 국제적으로 손잡은 거 보셨죠? 저거 말고도 브루킹스 연구소랑 여러 군데에 같이 관련 교류를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몇 페이지, 10페이지 가까이 되는 곳에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우리 국익파에서도 이런 체계를 만들고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스마트시티와 전자정보 시스템은 어느 세력이 주도했는지 간에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술이고 좋은 이점이에요. 네, 국제 표준이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걸 수출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칼자루를 쥐어서 이걸 우리가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고, 그 중심에 있고, 지금 계속 변화는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미래니까, 그거를 잘 적응하고, 배우고, 주도권까지 가져가자, 그 노력을 하자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쟤네들 우리가 맨날 욕하지만, 쟤네들한테 배울 게 있어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이렇게 형성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배울 건, 저한테서도 배울 건 배워야 돼요. 네. 오늘 이 긴 시간 시청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꽉꽉.